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세계 증시가 역사상 가장 혹독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성탄 이브 뉴욕 증시는 3% 가까이 급락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2만 선이 붕괴됐습니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파월 의장의 해임설까지 악재가 많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글로벌 금융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22일부터였죠.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관 업무가 중단되는 이 셧다운에 지금 들어간 상태인데 아직은 성탄 연휴라 이 셧다운에 따른 파장이 크지 않은 듯한데 언제까지 이 셧다운 사태가 좀 이어질까요? 네, 현재 그 미국에서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안은 5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4억 달러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불과 차이는 그 36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미국 예산이 1조 3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0.2%에 불과한데요. 이 차이를 두고서 서로가 비난만 하고 있고요. 결국 연결 예산안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휴가를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1월 초 새 의회가 개원되기 전까지는 셧다운 문제는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사태가 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연일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 셧다운 때와는 달리 유독 올해 민감하게 지수가 좀 반영하고 있는데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올해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셧다운만 3번 일어났는데요. 77년 지미 카터 대통령 이후에 41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과 3월 셧다운 시에는 정치쇼라고 보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유독 3차 셧다운 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정점에서 감속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36억 달러의 차를 해소시켜주지 못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리더십이 약화됐던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워싱턴이라든지 월가 쪽에서는 이번 셧다운 문제가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선거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국경 장벽 건설을 포기했을 경우에 지지율 40%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재선이 힘들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연일 급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데 파장이 좀 다른 나라 증시로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이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걸 두고 어떤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그 셧다운과 관련된 사태를 보면요.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95년과 96년 사이에 27일간이 있었고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에는 한 16일 정도가 있었습니다. S&P에 따르면은 그 당시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한 240억 달러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1월 초부터 2주 정도 셧다운되는 거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도에 16일간 셧다운 때 경제적 피해가 240억 달러 정도에 그치겠지만 주가 하락이라든지 미국의 신용도 하락 그리고 기업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해서 내년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0.5%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 폐쇄 기간이 27일 정도가 된다면은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연율로 0.8% 정도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셧다운 문제가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면 별 경제적 충격 없이 넘어가겠지만 1월까지 확산될 경우에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강세장을 끝내고 약세장에 진입했다. 이런 진단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약세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받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번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하락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경기 하락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식 포지션을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금 비중을 높였다가 미국에서 봐가지고 그 유동성이 높은 종목들, 특히 저기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 고배당 종목 중심의 가치주 투자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이런 가운데 불안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이 지난 23일이었죠. 주요 6대 은행 CEO들을 소집해 워킹그룹 회의를
좀 소집하고 시장을 좀 달래기에 나섰는데 이 부분이 좀 불확실성을 되려 키웠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유가 어떻게 지금 분석되죠? 네, 미국 그 재무부 장관이 주요 기관장들하고 통화한 거는 2009년 이후에 처음인데요. 이 때문에 월가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트럼프와 FRB 간의 금융 정책을 두고 배틀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 또 금융시장에 숨겨진 다른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유동성과 관련해서 월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레버리지 대출이라고 합니다. BB 등급 이하의 기업이 발행한 대출 상품인데요. 채무 변제 우선순위가 높고요. 또 5% 전에 고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꽤나 인기가 높았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투자가들이 신용도가 낮은 그 레버리지 대출을 묶어서 증권화 상품이라든지 그 대출 담보부 증권 CLO를 만들어서 판매됐는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량 상품과 불량 상품이 뒤섞여서 운용되다 보니까 10년 전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와 유사하다는 것을 월가가 최근에 들어와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채권 펀드가 위험도가 높은 이런 그 레버리지 대출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시장이 위축이 된다면 디폴트 사태가 전 세계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 미국 내부의 금융 불안적인 부분도 지금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의 악재가 이 파월 연준 의장의 계속되는 해임설입니다. 연준 의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임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해임은 할 수 있는데요. 예. 해임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연방준비법에 따르면은 그 미국 대통령이 FRB 의장이라든지 이사를 해임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부정행위라든지 범죄행위, 직무 태만이 되는데요. 연방준비법에 따르면 FRB의 그 책임은 고용 극대화, 물가 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정책 차이만으로는 FRB 의장을 해임할 수는 없는데요. 예. 1933년도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윌리엄 험플리 연방거래위원장을 정책 견해 차로 해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위원장 해임을 해제하라는 결정이 내렸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권 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해임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가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임과 관련된 절차에 들어가기보다는 FRB라든지 그리고 연준 의장에 대해서 더 강경한 비난을 퍼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또 하나의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이라면 이 뭐라 그럴까요? 미중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무역 협의가 내년 1월부터 좀 시작된다 이 부분일 것 같은데 현재 미중 양국 간에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네,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차관급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협정 문항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 1월 달에는 장관급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역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700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문제, 그리고 신외자법을 적용해서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을 풀고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중국이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때보다 좀 개선 기미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뭐 또 두 나라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었던 이 지재권 문제죠. 전향적인 모습으로 중국이 좀 나오고 있다 하셨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네, 외연상으로는 타협은 찾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외국인 투자 규정과 관련해서는 기술 협력 조건을 쌍방이 협의해야 된다고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협력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들이 볼 때는 강제적 기술 이전으로 작용이 됐었는데요. 기술 이전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실 송금과 관련해서 할 수 없게 한다든지 인허가 관련된 행정상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외자 기업들이 그 기술 이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새로운 외자 투자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을 강제한 적이 없었고 또 기업과 정부 간의 그 역할 분담이 없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규제는 사실상 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6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미국과 중국이 갈등 관계를 과연 털고 좀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좀 전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은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40주년 해입니다. 아무래도 개혁 개방이 미국과의 관계 발전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 간의 대화라든지 무역 협의에는 좀 더 빠르게 진도가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걱정스러운 점은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목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불균형 해소라든지 비관세 장벽 해소만으로는 세계의 그 패권을 두고서 갈등 구조가 구조적으로 해소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